안녕하세요. 정준환의 부동산 레시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모아타운 중에 반드시 알고 또 핵심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준비했으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7가지 핵심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 혹시 잘못 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거고요.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오버해서 사게 된다면 현금 청산이 된다. 또 지분 쪼개기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릴 거고요. 투자 시에 고려할 점, 또 주의할 점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모아타운을 사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와 어디를 과연 사면 좋을지,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혹시 잘못 사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그냥 아파트 우리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파트 못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모아타운을 살 때는 장기적으로 내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거나 아니면 내가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보고 매각을 하거나 이런 목적인데요. 현금 청산되는 게 있다면 당연히 누군가가 사주지도 않을 뿐더러 아파트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투자한 경우가 생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요. 또 간혹 이런 분도 있어요. 뭐 현금 청산되면 진행해 가지고 가격이 올라 있으니까 나중에 평가할 때 지금 산 금액보다는 더 받기 때문에 그래도 투자하기 괜찮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싸게 나오니까 투자할 만하다라는 얘기도 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무언가 투자를 해서 현금 청산이 될 건데 지금 투자한 것보다는 금액이 올라간다고 선택할 분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사지 않는 게 좋으시고요. 자, 권리산정 기준일 상당히 중요하겠죠. 만약에 잘못 사면 현금 청산된다, 앞서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그냥 3가지 날짜만 기억하시면 돼요. 1월 20일, 이때는 이제 1차가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았다면, 이 이후에 득했다면 현금 청산. 또 2차 같은 경우 모아타운 대상지는 6월 23일, 이 23일을 넘는 착공입니다. 착공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현금 청산. 또 3차 같은 경우 대상지는 10월 23일. 그러니까 1월 20일, 6월 23일, 10월 27일 이렇게 3개의 날짜만 알면 되니까요. 혹시라도 내가 잘 헷갈린다, 그러면 서울시 전략사업과 이 번호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십시오. 여기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팀장님 전화번호를 하면 다른 분이 조금 직급이 낮은 분이 돌려서 받는데, 직급이 낮은 분에게 전화를 하면 잘 받지를 않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는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역시 권리산정 기준일 중에 지분 쪼개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아래 4개에 해당한다면 현금 청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날짜뿐만 아니라 그 날짜 이후에 한 개의 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필지 하나 있는데 권리산정일 이후에 이렇게 막 쪼개서 번지수 나눴다, 그러면 이거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각각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즉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세대수를 늘리기 위한 다세대로 지었다, 그러면 현금 청산 되는 거고요. 하나의 대지의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한국말이 되게 어려워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나의 대지에 땅과 건물이 있는데 이거를 권리산정일 이후에 이 건물은 A한테, 땅은 B한테 이렇게 할 경우에는 현금 청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나대지는 건물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기존의 건축물을 있는데 철거하고, 이 철거한 다음에 다세대 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 다세대도 공동주택이죠. 그 밖에 공동주택은 연립이라든가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겠죠. 건축을 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땅이 있는 곳에 건물을 올리거나 기존 건물은 있는데 부시고 다세대 연립, 뭐 아파트 이런 것들을 새롭게 짓게 된다면 그러면 현금 청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지분 쪼개기를 하는 분들의 어떤 특성인 거죠. 사업성이 떨어지니까요. 뭐 조합원이 한 명 있다가 여러 명으로 늘어나면 아무래도 사업성이 떨어지는 개념이 되고요. 기존의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게 되니까 이러한 날짜, 이러한
법적인 규제를 하게 된 거죠. 다음은 투자 시 고려해야 될 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릴 건데요. 중요한 거는 주민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아야겠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적고 또 비대위가 많다면 속도는 상당히 늦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노후도가 높아야 되겠죠. 노후도가 충족되지 않는 곳이라면 대상지로 지정이 안 되고, 대상지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속도가 늦어지는 상황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주차시설, 공원 등 기반시설이 또 열악한 곳, 이런 곳들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예전부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이런 것들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인데요. 이런 곳들을 추진했던 곳을 모아서 모아타운을 지정하기 때문에 이런 곳들이 지정이 안 됐거나 진행을 안 하던 곳은 모아타운으로 지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은 곳이라든가 상습 침수 구역이 가까운 곳, 이런 지역들은 대상지에서 또 지정되기에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지분 쪼개기, 앞서 얘기했던 지분 쪼개기가 적어야 사업성이 좋고요. 나중에 추가 부담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모아타운 지역을 살 때 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시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런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모아타운 대상지와 모아타운 대상지 중에 신축이 있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역의 경계선 주변은 매입 시 피해라. 구역에 어떤 경계선이 있다면 이런 경계선들은 혹시 변화가 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피해서 매입하시고요. 특히 교회라든가 상가 건물이 많은 그러한 블록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조합원 동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진행이 빨리 안 될 수도 있죠. 2년에서 4년 정도 내에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참고하셔야 돼요. 2년에서 4년 내에 기존에 있는 재개발은 10년 이상 걸리는데 속도를 빨리 해서 이렇게 공급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니까요.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모아타운 대상지나 모아타운으로 지정될 곳을 매입하시는 게 좋고요. 신축 빌라 매입 시에는 계속 강조하지만 권리산정 기준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최대 분양권이 3개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큰 거를 사가지고 분양권 4개, 5개 이렇게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큰 것들을 매입하시는 건 좀 투자로서는 매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법인이 매입할 때도 똑같아요. 법인도 동일한 그러한 어떤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투자금이 큰 것은 얘 때문에 피해라,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모아타운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전매 제한되는 거 기억해라. 시작부터 조합 설립 인가가 이렇게 났다면 이 이후에는 기준일 8월 22일 기준일 이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됐다면 상관없지만 이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됐다면 전매가 안 되니까 참고하셔라,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런 거는 당연히 단기 투자는 못 하겠죠. 이런 것들은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곳은 8월 22일이 아니라 8월 3일이죠. 8월 3일. 제가 이제 착각하고 있네요. 8월 3일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된 곳은 단기에 매각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축 빌라죠. 권리산정 기준일을 얘기 드릴 건데 1월 20일, 6월 23일, 10월 27일 착공, 건축허가. 그래서 1월 20일은 건축허가, 나머지 6월 23일이나 10월 27일은 착공 신고, 이 기준일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2년 1월 20일 날 지정했던 11곳은 시범 사업지가 2곳이었고 나머지 9개의 어떤 대상지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11곳들은 1월 20일 건축허가, 그리고 21곳으로 2차를 발표했던 곳은 6월 23일 착공, 그리고 26곳 발표했던 곳은 10월 27일 착공,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들이 되고요. 이 3개의 날짜는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야 될까요? 어떤 분들이 사면 좋을까요? 일단은 자금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아파트를 사기 어려운 분들은 장기적으로 이것이 아파트로 변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좀 적합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무주택자로서 청약 점수가 낮은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청약으로 해서는 아파트를 받기 어려운 분들은 아파트를 이번 기회에 모아타운으로
뭐 노려보겠다 이런 분들에게 적합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장기 투자하실 분들 단기에는 뭐 진행이 안 되거나 대상지지만 지정으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윳돈으로 장기 투자하실 분들에게 적합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은 어디를 사야 될까라는 부분인데요. 노후도가 충족, 이렇게 충족이 돼야 추진 속도가 빠르게 될 거고요. 신축으로 지분 쪽 얘기가 많이 안 된 곳, 또 지정된 곳 중에 규모가 큰 곳, 그리고 제외된 곳이 있어요. 대상지에서 제외되거나 유보됐던 곳들, 이런 곳들은 주민이 제한하는 곳도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될 수 있으니까 이런 지역들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진행 가능성이 높은 곳 인근도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이런 지역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노후도를 확인했더니 노후도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돼 있는 곳, 이런 곳들은 40년이 넘는 곳이에요. 이렇게 노후도가 좀 충족이 돼 있는 곳. 그리고 노후도 분석에 있어서 지금 하나의 지역을 제가 샘플로 둔 건데요. 구역 내 건축물 동수가 30개 정도 되는 곳에 양호한 곳은 5개가 동이 있고요. 노후된 곳은 25곳이 있기 때문에 약 한 83.3% 정도가 노후되어 있는 곳에 해당되니까 80% 동의 받는데 무리는 없겠죠. 이런 지역들을 한번 선택하신다면 좋고요.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축이 적어야 된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신축에 대해서 확인할 때 제가 21년 9월부터 8월 4일까지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번동 일대를 조사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곳이 이제 착공을 한 곳이고요. 이런 색깔이 있다면 허가 신고고, 이거는 사용 승인인데 지도상에는 보이지 않죠. 허가 말고 착공되어 있는 곳들만 볼 수 있는데요.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직까지는 건축 허가를 받은 곳은 아직 부셔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신축이 얼만큼 늘어나는가 알 수 없지만 착공에 들어가 있는 곳은 뭐 눈으로 보면 철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겠죠. 건축 허가만 받은 곳, 이곳을 잘 찾아야 우리가 조합원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거니까요. 이러한 전략적으로 허가받은 곳이 어딨나,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스테홈터에 가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 그 다음에 지정된 곳 중 규모가 큰 곳, 아무래도 규모가 큰 곳들이 대단지가 좀 되겠죠. 보면은 망우동 같은 경우도 좀 면적이 크네요. 또 상계 이동 같은 경우, 그리고 마포구 성산동, 망원동, 이런 지역들은 8만 제곱미터가 넘으니까 이런 지역들은 진행이 된다면, 지정이 돼서 한다면 넓은 대단지가 될 수 있죠. 대상지만 되고 지정이 안 되면 또 말짱황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셔서 규모가 큰 곳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제외됐고 조건부 선정지, 유보지 이렇게 있어요. 한 13곳 정도로 제가 뽑았는데요. 뭐 행천동이라든가 다산동, 금호동, 망우동, 창동, 뭐 이런 지역들을 아직은 대상지가 아니지만 대상지가 된다면 또 가격이 또 많이 오를 수 있잖아요. 이런 지역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전략적으로 분석하신다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행 가능성이 높은 곳, 지정될 곳이 높은 곳, 대상지로서 대기 높은 곳, 이런 지역에 인근을 매입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쪽에 갖고 있는 분들이 원주민이 매각을 한다면 이렇게 멀리 가지는 않고 주변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런 주변들도 당연히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는 지역을 보통 매입하게 되거든요. 이곳에서 갖고 있던 분들이 그나마 가까이 있는 근거리에 있는 곳을 매입하게 되면 이 근거리에 있는 곳도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은 좀 발빠르게 매입하신다면, 기다린다면 가격이 좀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이제 실투자 금액은 적어야 되겠죠. 적은 곳들에 매입해서 기다린다면 가격이 오를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여러분들 가슴 뛰는 삶 되세요.